이 아이는 수용소로 갑니다. 반동 서적을 읽었소. 당장 끌고 가. 보안원이 제 할머니! 손주 명철이의 팔을 비틀며 차에 제발 우리 태우던 손자 날 좀 놓쳐. 저는 그들 앞에 무릎을 시끄러워. 꿇었습니다. 당장 끌고 가. 제발요, 동무. 할머니, 아이가 뭘 안다고. 제발 우리 그냥 손자 책 좀 한 권 놓쳐. 읽었을 뿐인데요. 시끄러워. 하지만 당장 그들은 끌고 가. 저를 밀쳐냈습니다. 할머니, 32년을 교사로 헌신한 제게 돌아온 것은 쌀 2kg 값도 안 되는 연금과 끌려가는 손주의 뒷모습 뿐이었습니다. 제가 살았던 북한의 현실입니다. 지금 제가 사는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북한 함경남도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던 박영희입니다. 제가 겪은 가장 충격적인 진실은 북한 체제가 약속한 연로보장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거짓말인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한의 국민연금, 기초연금처럼 노후를 보장해주는 제도라고 배웠지만 실제로는 한 달에 받는 돈이 장마당에서 옥수수 가루 한 자루도 살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성실하게 32년을 가르쳤습니다. 매일 아침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수령님의 은덕을 외우게 했고 주체 사상을 가슴에 새기게 했습니다. 나라가 저의 노후를 책임져 줄 것이라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배급소에 갔을 때 담당 동무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달 연로보장금은 1,200원입니다. 1,200원. 장마당에서 옥수수 한 자루도 살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돈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동무, 이걸로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그는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다들 그렇게 삽니다. 장마당에 나가세요. 국가는 저를 버렸습니다. 배급도 연금도 없이 60살이 넘은 노인이 장마당에서 구걸하듯 생계를 꾸려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손주 명철이가 보안원에게 끌려갔습니다. 명철이는 중국에서 넘어온 책을 읽었다는 이유로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제가 무릎 꿇고 빌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32년을 헌신한 교사도 철없는 손주도 지켜주지 못하는 곳이라는 것을.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고. 하지만 저는 기적처럼 이 따뜻한 남한 땅에 왔고 밥 걱정 없는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달 기초연금을 받으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되찾았습니다. 북한에서는 한 달 연금이 쌀 2kg 값도 안 됐지만 이곳에서는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돈을 국가가 보장해줍니다. 저는 이제 그 감사함을 나누며 탈북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연로보장이라는 이름만 있는 북한의 거짓과 진짜로 노인을 보호하는 남한의 연금제도를 비교하며 여러분께 진짜 노후 보장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려 합니다. 두 나라 시니어의 극과 극현실에 대해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이 진실을 널리 알려주십시오. 지금부터 저 박영희의 믿기 힘든 탈북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함경남도 함흥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32년을 가르쳤는데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할 수조차 없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수령님 초상화 앞에서 묵념을 올리고 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주체 사상을 가르치는 것이 저의 일상이었고 자부심이었으며 나라가 약속한 연로보장을 믿으며 은퇴 후에는 편안한 노후가 기다릴 것이라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저의 교실은 항상 추웠는데 겨울에도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아이들은 두꺼운 속옷을 껴입고 수업을 들어야 했습니다. 칠판 위에는 김일성 주석님과 김정일 장군님의 초상화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 벽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품은 우리의 집이라는 구호가 붙어 있었으며 매일 아침 첫 수업 전에는 10분간 사상 교육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것은 누구 덕분입니까? 아이들은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수령님 덕분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은 굶주리고 있지만 우리는 수령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이후 배급은 끊기기 시작했고 학교 급식도 사라지면서 아이들은 도시락을 싸와야 했는데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빈 도시락통을 가져왔고 어떤 아이들은 아예 도시락통조차 가져오지 못해서 수업 중에 배고파서 쓰러지기까지 했습니다. 어느 날 쓰러진 아이를 부축하며 교장 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동무교장, 아이들이 너무 굶주리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무언가 도움을 줄 수 없겠습니까? 교장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박 선생, 나도 어쩔 수 없소. 위에서 내려오는 게 없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당의 건의를. 교장은 제 말을 끊었습니다. 박 선생,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시오. 당을 의심하는 거요?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고 그 순간 저의 머릿속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아이들은 굶주리고 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수령님 덕분에 행복하다고 가르쳐야 하는 것이 명백한 모순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은 제가 은퇴하고 난 후에 찾아왔는데 58세에 은퇴한 저는 드디어 국가가 약속한 연로 보장을 받게 되어 배급소에 처음 갔을 때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동무, 박영희입니다. 연로 보장금 받으러 왔습니다. 담당 동무는 서류를 뒤적이더니 말했습니다. 박 동무, 이달 연로 보장금은 1,200원입니다. 저는 그 돈을 받아들고 멍했는데 1,200원이라니 장마당에서 쌀은커녕 옥수수 한 자루도 살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동무, 이게 전부입니까? 제가 32년을 가르쳤는데. 그는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다 똑같소. 다들 그렇게 봤소. 장마당에 나가세요. 저는 그날 배급소를 나오며 처음으로 깨달았는데 국가는 저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과 32년의 헌신이 아무 의미도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장마당을 지나갔는데 그곳에는 저처럼 연로 보장금만으로는 살 수 없는 노인들이 좌판을거리고 앉아 있었고 누군가는 담배 몇 개비를 팔고 누군가는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것이 나의 미래구나. 국가가 약속한 연로 보장은 거짓이었고 저는 앞으로 장마당에서 구걸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32년간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 위험했기에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울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연로 보장금의 현실을 깨달은 후에도 저는 여전히 장마당에 나가 작은 물건들을 팔며 근근히 살아갔는데 그나마 저를 위로해 준 것은 손주 명철이었습니다. 명철이는 당시 16살로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저는 비록 가난했지만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워서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명철이는 영리하고 책 읽기를 좋아하는 아이였는데 저는 그 모습이 젊은 시절의 저와 닮아서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2015년 겨울 제 삶을 완전히 뒤흔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명철이가 방 안에서 무언가를 황급히 숨기는 모습이 보였고 저는 이상한 예감이 들어 물었습니다. 명철아, 무슨 책을 보고 있었니? 명철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교과서요. 하지만 저는 그 아이의 눈빛에서 거짓말을 읽을 수 있었고 방을 뒤져보니 이불 밑에서 낡은 책 한 권이 나왔는데 그것은 중국에서 몰래 들어온 남조선 소설책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는데 북한에서 남조선 물품을 소지하는 것은 반동행위로 간주되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는 중대한 범죄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명철아, 이게 뭐니? 어디서 났어? 명철이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친구가 빌려줬어요. 할머니, 저는 그냥 궁금해서. 남쪽 사람들은 정말 괴뢰들인가 궁금해서 읽어봤어요. 저는 그 책을 빼앗아 당장 태워버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보안원 3명이 우리 집 문을 두드렸고 누군가 명철이를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보안원들은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고 제가 태우지 못하고 숨겨둔 그 책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반동 서적 아니요? 저는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동무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이 아이가 뭘 안다고. 그냥 철없는 호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안원 중 한 명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동무, 당신도 교사였으면서 손주를 이렇게 키웠소? 이것은 사상투쟁의 문제요. 이 아이는 수용소로 갑니다. 반동 서적을 읽었소. 명철이는 저에게 끌려가면서 울부짖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저는 보안원의 팔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제발요, 동무. 아이가 뭘 안다고. 그냥 책 한 권 읽었을 뿐인데요. 하지만 그들은 저를 거칠게 밀쳐냈고 저는 바닥에 넘어져 명철이가 차에 실려가는 모습을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명철이의 소식을 전혀 들을 수 없었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 알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앉아서 생각했는데 32년간 저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던 것인가? 수령님의 은덕을 외우게 하고 주체사상을 주입하며 남조선을 괴뢰라고 가르쳤는데 정작 제 손주는 책 한 권 읽었다는 이유로 수용소로 끌려가고 32년을 헌신한 저에게는 쌀 2kg도 살 수 없는 연금만 주는 이 나라가 과연 무엇을 위한 나라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작은 의문이 아니었고 제 안의 모든 믿음을 산산조각 내버리는 거대한 각성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는데 이 땅에서는 답이 없다는 것과 명철이를 구하려면 먼저 제가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 체제를 벗어나야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저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위험하고도 절박한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탈출. 명철이가 끌려간 후 일주일 동안 저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잠도 이루지 못했는데 그 어린 손주가 정치범 수용소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을지 생각하면 숨이 막혔고 제가 32년간 충성했던 이 나라가 저에게서 마지막 희망마저 앗아간 것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죽을 각오로 이곳을 벗어나야겠다고. 혹시라도 명철이를 구할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제가 먼저 자유로운 남한으로 가서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60살이 넘은 노인이 탈북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고 저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 장마당에서 만난 한 상인 여성이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건넸는데 그녀는 중국과 밀거래를 하는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박 선생님, 요즘 표정이 안 좋으시던데 혹시 국경 넘을 생각 있으세요? 저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동무, 무슨 소리요? 그런 위험한 말을. 하지만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손주 1, 저도 압니다. 이 동네에 소문 다 났어요. 선생님이 탈출하고 싶으시면 제가 사람을 연결해 드릴 수 있어요. 저는 며칠 동안 고민했는데 이것이 함정일 수도 있고 사기일 수도 있었지만 이대로 있다가는 저도 연좌제로 끌려갈 수 있다는 두려움과 명철이를 구하고 싶다는 간절함이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그 여성을 통해 브로커를 만났는데 그는 중국 조선족 출신으로 북한과 중국을 오가며 탈북자들을 돕는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국경을 넘는 건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돈이요. 중국에서 태국까지 가려면 인민폐로 8,000위안은 있어야 하오. 8,000위안이면 북한 돈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거금이었고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도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집에 있던 모든 것을 팔기 시작했는데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녹그릇, 결혼할 때 장만했던 장롱, 심지어 겨울 이불까지 모두 장마당에 내다 팔았고 그렇게 모은 돈은 5,000위안 정도였습니다.
부족한 3천 위안을 어떻게 마련할지 막막했을 때 저를 가르쳤던 옛 제자 중 한 명이 중국 무역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저는 마지막 자존심을 버리고 그를 찾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철수야, 선생님 좀 도와다오. 이 돈이 없으면 선생님은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구나. 철수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탈북하시려는 거죠? 위험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에게 명철이 이야기를 들려줬고 그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돈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꼭 살아서 남한에 가세요. 그리고 명철이를 꼭 구해주세요. 돈을 마련한 후 브로커는 저에게 탈출 일정을 알려줬는데 일주일 후 새벽 2시에 함경북도 온성군 국경 지역의 두만강으로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그날은 경비가 비교적 약한 날이고 강도 많이 얼어있을 거요. 하지만 잡히면 총 맞아 죽거나 수용소 가는 거 아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이미 각오는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탈출 전날까지 낡은 옷을 여러 겹 준비하고 옥수수 가루 한 줌과 물병 하나만 챙겼으며 집에 있는 명철이의 사진 한 장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탈출 전날 밤, 저는 수령님 초상화 앞에 마지막으로 섰는데 32년간 충성했던 이 초상화가 이제는 저를 배신한 거짓의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당신들의 신민이 아닙니다. 저는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 저는 문을 열고 어둠 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새벽 2시 함경북도 온성군 국경지역은 영하 20도의 혹독한 추위에 휩싸여 있었고 저는 낡은 옷을 3겹이나 껴입었지만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브로커가 알려준 약속 장소는 국경 초소에서 5km 떨어진 두만강변의 작은 숲속이었는데 저는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나뭇가지를 밟지 않으려 애쓰며 기어갔고 멀리 초소의 희미한 불빛이 보일 때마다 숨을 죽이고 엎드렸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저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 3명 더 있었는데 2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젊은 남성과 여성, 그리고 40대로 보이는 아주머니였습니다. 우리는 서로 말을 섞지 않았지만 눈빛만으로 같은 처지임을 알 수 있었고 모두의 얼굴에는 극도의 긴장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잠시 후 브로커가 나타나 우리에게 손짓으로 따라오라고 했고 그는 속삭였습니다. 오늘 경비가 교대 시간이라 잠깐 빈틈이 생기오. 하지만 10분 안에 건너야 하니 절대 소리 내지 마시오. 잡히면 나도 모르는 일이오. 두만강은 이미 꽁꽁 얼어 있었지만 눈이 쌓여 미끄러웠고 브로커는 우리에게 밧줄 한 가닥을 건네며 이것을 붙잡고 한 명씩 기어서 건너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밧줄을 움켜쥐고 얼음 위로 첫 발을 내디뎠는데 그 순간 발밑에서 얼음 깨지는 소리가 들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할머니, 소리 내지 마시오. 강심까지는 얼음이 얇으니 조심하시오. 브로커의 경고에 저는 이를 악물고 배를 땅에 붙인 채 기어갔고 한 손으로는 밧줄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명철이 사진이 든 가슴팍을 움켜쥐었습니다. 강의 중간쯤 왔을 때 가장 아찔한 순간이 찾아왔는데 갑자기 멀리서 국경, 경비대의 탐조등 불빛이 강 전체를 훑기 시작한 것입니다. 브로커가 급히 손짓으로 모두에게 엎드리라는 신호를 보냈고 저는 얼음 위에 완전히 납작 엎드려 숨을 참았는데 입김이 나올까봐 옷깃으로 입과 코를 막았고 온몸이 얼음처럼 굳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탐조등 불빛이 제 등 위를 천천히 지나갔고 그 몇 초가 평생처럼 길게 느껴졌으며 저는 속으로 빌었습니다. 명철아, 할머니가 살아서 너를 꼭 구할게.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경비대는 다행히 우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갔고 우리는 다시 기어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제 앞에서 기어가던 40대 아주머니가 갑자기 미끄러지면서 얼음 틈에 발이 빠졌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삼키며 이를 악물었고 젊은 남성이 급히 그녀의 팔을 붙잡아 끌어올렸습니다. 차가운 강물에 젖은 그녀의 발은 곧 얼기 시작했고 그녀는 온몸을 떨면서도 소리 하나 내지 않고
계속 기어갔습니다. 마침내 중국 쪽 강둑이 보였고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그 언덕을 기어 올랐는데 강둑에 올라서자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여기는 중국이요. 절대 뒤돌아보지 마시오. 저는 차가운 중국 땅의 흙을 움켜쥐며 그제야 살았다는 실감이 났지만 동시에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젊은 여성이 저를 부축하며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아직 안 끝났어요. 일어나셔야 해요. 저는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세우고 일어섰고 우리는 브로커의 안내를 따라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북한의 땅을 벗어났지만 저는 안도감보다는 새로운 두려움을 느꼈는데 60살이 넘은 이 늙은 몸으로 중국에서 그리고 그 먼 태국까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명철이는 지금 수용소에서 무사한지 제가 과연 살아서 남한 땅을 밟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돌아갈 곳이 없었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저는 잠시나마 자유를 얻었다고 착각했지만 브로커는 우리를 인적이 드문 산속 헛간으로 데려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절대 북한말 쓰지 마시오. 중국 공안에게 잡히면 즉시 북송되고 북송되면 수용소나 총살이오. 그 말에 저는 방금 건넌 두만강만큼이나 험난한 여정이 이제 시작되었음을 깨달았고 중국은 자유의 땅이 아니라 또 다른 감옥이었습니다. 우리 4명은 그 좁은 헛간에서 사흘 동안 숨어 지냈는데 밖에 나갈 수도 없었고 햇빛조차 제대로 볼 수 없었으며 브로커가 하루에 한 번씩 가져다주는 옥수수죽과 물로만 연명했습니다. 발이 얼었던 40대 아주머니는 동상이 심해져서 신음소리를 내자 브로커는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소리 내면 다 죽소. 여기서 2km만 가면 공안 주재소요. 우리는 그녀의 입을 막아주며 함께 울었고 그 아주머니는 결국 사흘째 되는 날 밤 고열로 쓰러졌지만 병원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브로커는 우리를 트럭 짐칸에 태우고 남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좁은 공간에 몸을 웅크리고 숨을 죽인 채 이동했고 검문이 있을 때마다 화물더미 속에 숨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이동한 끝에 도착한 곳은 중국 심양의 한 공장 기숙사였는데 브로커는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한 달만 일하면서 돈 벌고 그 돈으로 다음 루트 갈 수 있소. 한국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소.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공장은 불법 체류자들을 착취하는 곳이었고 하루 12시간씩 일을 시키면서도 제대로 된 임금을 주지 않았으며 공장 주인은 우리를 협박했습니다. 너희가 탈북자인 거 다 안다. 말 안 들으면 공안에 신고한다. 저는 60이 넘은 나이의 젊은 사람들도 힘들어하는 공장 일을 해야 했고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2달을 일했지만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고작 1000위안뿐이었고 약속했던 한국행 루트는 거짓이었으며 우리를 데려온 브로커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는데 탈북자들은 북한에서도 중국에서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존재였고 우리의 절박함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함께 왔던 젊은 여성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북한에서 죽을 걸 그랬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고 명철이를 생각하면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저는 함께 일하던 조선족 아주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동무, 한국 가는 방법 아십니까? 그녀는 주위를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여기서 탈출해야 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탈북자들 도와주시는데 돈은 더 들지만 확실해요. 저는 남은 돈을 모두 털어 그 목사님을 만났고 그분은 친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태국까지 가는 길이 험난하지만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머니를 지켜주실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믿기로 했고 공장을 몰래 빠져나와 다시 긴 여정을 시작했는데 중국에서의 석 달은 제게 인간에 대한 불신과 동시에 여전히 선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희망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동남아시아를 거쳐 태국으로 가야 했고, 그곳에서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야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조선족 목사님의 도움으로 저는 새로운 탈북 루트에 합류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10명이 넘는 탈북자들과 함께 중국 남부를 거쳐 라오스와 태국으로 향하는 육로 여정이었고, 목사님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이 길이 가장 안전하지만 한 달 이상 걸립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60이 넘은 나이로 그 긴 여정을 견딜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지만 명철이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낮에는 트럭 짐칸에 숨어 이동하고 밤에는 산속이나 허름한 여관에서 쉬는 생활을 반복했는데 중국에서 라오스 국경까지 가는 데만 2주일이 걸렸고 라오스 국경을 넘을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라오스는 중국처럼 탈북자를 북송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국경 경비를 피해 산길로 넘어야 했고 저는 젊은 사람들도 힘들어하는 가파른 산길을 기어 올라야 했습니다. 산을 넘는 도중 제 다리에 쥐가 나서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되었을 때 함께 온 20살 청년이 저를 업고 산을 올랐는데 그 청년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우리 다 같이 한국 가야죠. 저는 그 청년의 등에서 울었고 이 험난한 여정 속에서도 서로를 돕는 사람들의 따뜻함이 저를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가장 아찔했던 순간은 라오스 국경 지역에서 경찰 검문에 걸릴 뻔했을 때였는데 우리는 좁은 동굴 속에 몸을 숨겼고 경찰들이 동굴 입구까지 와서 손전등을 비추며 말했습니다. 이 안에 누가 있나?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고 옆에 있던 어린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려는 순간 어머니가 재빨리 입을 막았습니다. 다행히 경찰들은 더 이상 수색하지 않고 지나갔지만 우리는 그 동굴에서 6시간을 더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라오스를 거쳐 드디어 태국에 도착했을 때는 출발한 지 5주가 지난 후였는데 저는 그동안 10kg 가까이 살이 빠져 뼈만 앙상하게 남았고 발에는 물집이 잡혀 피가 났지만 이제 거의 끝이라는 생각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우리를 방콕의 한 교회로 데려갔고 거기서 우리는 며칠간 몸을 추스른 후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대사관으로 가는 날 아침, 저는 긴장과 설렘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만약 대사관에서 저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목사님은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대한민국은 탈북민을 모두 받아줍니다. 할머니는 이제 자유인이 될 겁니다. 저는 함께 온 탈북자들과 함께 택시를 타고 방콕 시내의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향했고 차창 밖으로 보이는 낯선 도시의 풍경이 마치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멀리 대사관 건물이 보였고 건물 위에서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32년간 적국의 깃발이라고 배웠던 그 태극기가 지금은 저를 구원해줄 유일한 희망이었고 저는 차에서 내려 비틀거리며 대사관 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이 떨려 초인종을 누르기까지 한참이 걸렸고 인터폰에서 한국어가 들려왔습니다. 네, 누구세요? 저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저 북에서 왔습니다. 살려주세요. 그 순간 문이 열렸고 대사관 직원분이 저를 부축하며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안전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저의 길고 긴 여정은 그렇게 끝이 났고 이제 진짜 자유를 향한 새로운 시작이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대사관 문을 들어섰을 때 저는 비로소 살았다는 실감이 났고 직원분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의자에 앉혀주고 물과 음식을 가져다 주었는데 그 순간 지난 6개월간의 모든 고통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와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비행기를 타고 대한민국 인천공항에 도착했고 공항 건물의 밝은 조명과 깨끗한 시설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롭게 웃으며 걷는 사람들의 모습이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하나원이라는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시설에서 석 달간 생활하며 남한 사회를 배웠는데 그곳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마트 견학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쌀 한 줌 구하기도 어려워 연료 보장금으로는 아무것도 살 수 없었는데 남한의 마트에는 수백 가지 식료품이 넘쳐났고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고를 수 있었으며 저는 그 풍요로움 앞에서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할지 몰라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정으로 자유를 실감한 순간은 따로 있었는데 하나원 교육을 마치고 서울 은평구의 작은 원룸을 배정받았을 때였습니다. 사회복지사님이 저를 주민센터로 데려가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신청하는 것을 도와주었고 담당 공무원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기초연금은 매달 30만 원 이상 나오고 생계급여도 받으실 수 있어요. 통장 만들어 드릴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는데 북한에서 32년을 헌신하고 받은 연로 보장금은 고작 1,200원으로 쌀 2kg도 살 수 없었지만 남한에서는 국가가 노인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첫 달 기초연금이 통장에 들어왔을 때 저는 은행에 가서 통장을 확인하며 한참을 울었는데 30만 원이라는 돈이 북한의 연로 보장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금액이었고 이 돈으로 저는 밥을 먹고 집세를 내고 인간답게 살 수 있었습니다. 은행 직원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착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는데 남한의 빠른 생활 속도와 낯선 문화, 그리고 북한 사투리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한글을 다시 배우고 컴퓨터 사용법도 익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었는데 32년간 교사로 일했던 경험을 살려 탈북 아동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 은평구 복지관에서 일주일에 3번씩 탈북 아동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있는데 아이들이 할머니,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명철이를 떠올리며 가슴이 아프지만 동시에 보람을 느낍니다. 저는 아직도 명철이가 수용소에서 무사한지 알 수 없지만 언젠가는 꼭 소식을 듣고 구해내겠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으며 그때까지 저는 여기서 건강하게 살면서 제가 받은 자유의 소중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북한의 연로보장은 이름뿐인 제도였지만 남한의 기초연금은 진짜로 노인의 삶을 지켜주는 제도였고 북한에서는 32년을 헌신해도 쌀 2kg 값도 안 되는 연금을 받았지만 남한에서는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국가가 저의 노후를 책임져 주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인간다운 사회였고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 자유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누리는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북한에 남아있는 제 손주 명철이를 비롯한 수많은 동포들이 하루빨리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저 박영희는 대한민국에서 받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남은 여생을 감사함과 봉사로 채워나갈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